자, 마플 교과서 확통 이제 마지막 소단원인 모평균의 추정. 이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이 이제 뭐였냐면 이게 이제 전체 평균. 즉 전체 평균을 추정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일부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는 걸 이제 앞단원에서 배웠는데 그 목적은 어쨌든 전체 평균을 판단하는 거지. 즉 내가 이만큼을 뽑아서 전체 인원에서 이만큼을 뽑아서 추정을 해봤더니 뭐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 표준편차가 얼마가 나왔어. 그러면 실제 평균은 대략 여기서 여기 사이에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것이지. 추정 이함. 모평균과 모표준편차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의 값을 예측해보는 걸 추정이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신뢰 구간. 신뢰 구간이라는 건 내가 표본 평균을 구했어.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표본 평균이 얼마가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실제 전체 평균, 모평균 M이라고 쓰죠. 그 값은 몇 이상, 몇 이하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이게 하나의 구간이라고 우리가 수학토에서 이렇게 배웠잖아. 그치? 이런 걸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아무렇게나 막 쓸 수 없겠죠. 막 쓸 수 없어서 이런 말이 나와요. 신뢰도라는 말도 나옵니다. 신뢰도는 주로 이제 95%일 때 신뢰도와 이제 99%의 신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항상 이것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신뢰도가 바뀌었을 때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는 좀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뢰도 95%와 99%를 가지고 그 신뢰 구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시면 그 표준 정규분포표 우리가 어떤 그 모집단이 모집단 X,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그 X가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시다.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여기서 이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면 그 표본 평균 역시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평균은 변함이 없고요. 표준편차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에 보시면,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써볼까요? Z의 절대값이 몇 이하가 되는 순간이 0.95가 되는지를 먼저 좀 표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책 뒤에 표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이제 1.96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사실 표에 보면 맨 뒷장에 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96을 관찰해 보면 이제 0.4750 이렇게 써져 있는데 0.4750의 딱 두 배가 0.95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0.95 값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의 확률이 0.95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95%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95%입니다. 라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이 녀석을 좀 정리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P 절대값을 풀면 마이너스 1.96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 식을 Z는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표준화하기 전의 식을 한번 좀 써보려고 해요. P 마이너스 1.96 X바에서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요런 1.96 역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요 식 역시 양변에 이 분모에 있는 걸 양변에 곱하고 양변에 X바로 뺄 거예요. 즉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마이너스 M 이렇게 남겠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바에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시면 자, 최종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오른쪽으로 갈 거고 부등호 방향 바뀔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 즉 x바에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쪽으로 들어오고 m값 이렇게 써져 있고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렇게 될 확률이 0.95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평균이 이 값 이상 이 값 이하에 들어올 확률이 다시 실제 평균 모평균이 요 값 이상 요 값 이하에 들어올 확률이 95%입니다 라는 식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그때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요 녀석을 우리가 신뢰도 95%에 신뢰도 95% 신뢰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공식 같은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신뢰도 95%일 때 신뢰 구간. 그래서 신뢰도 다시 한번 쓰면 95% 신뢰 구간인데요. 이 녀석이 표본 평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이고요. 모평균은 표본 평균에다가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마치 하나의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럼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도 관찰해 볼 건데 즉 이건 확률 분포표에서 뭘 찾으셔야 하냐면 P Z의 절대값이 삐리리가 될 때 확률이 0.99입니다. 이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럼 뭘 표에서 어떤 값을 찾아야 하냐? P 이게 Z의 절대값이 뭐 K 이하입니다 라고 했을 때 0.99라는 건 마이너스 K 이상 Z가 K 이하니까 얘가 0.99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를 우리가 0부터 K까지로 바꾸면 딱 반절이죠. 이 값이 0.99의 반절인 0. 얼마인지 4 9 18 19 499 5인가요? 나눗셈이 안 돼서 4 2 8 19 2 9 18 10 495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4950. 자, 그래서 저 뒤에서 확률값이 0.4950인 4950이 근데 표에 똑같은 값이 없어요. 이 표는 무리수의 값들을 반올림한 값이기 때문에 4950이 제일 가까운 값이 이제 2.58. 2.58하고 2.59하고 뭐 2.58과 2.57 사이에서 고민을 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2.58의 값을 이제 쓰기로 할 겁니다. 즉 이제 이런 것들은 일일이 표에서 찾을 필요 없이 문제에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2.58의 절대값이 0.99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잘 보세요. 그럼 여기가 2.58로 바뀌어 써 있겠죠. 99%일 때 0.99일 때 2.58이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2.58 마이너스 2.58 그럼 어디가 바뀔지 어디가 바뀔지 어느 부분이 바뀔지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저 95%일 때 1.96이라고 써져 있던 자리가 99%일 때는 저 자리가 나머진 그대로고 2.58로 바뀌겠죠. 즉, 신뢰도 99%일 때 신뢰 구간은 x바에서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95%일 때 1.96, 99%일 때 2.58 이걸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신뢰도에 관계없이 나는 여기서 이제 K라는 값을 쓸 건데 K를 신뢰 상수라고 부를 거거든요.
실내 상수라고 부를 건데 이제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공식은 언제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m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런 것 이렇게 실내 구간이 생겨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내 구간, 실내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내 구간이라는 건 내가 어떤 표본을 관찰을 하여 전체를 추정하는 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어떤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전체 학생들의 뭐 1억 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관찰하고 싶어서 한 1000명 정도를 뽑아서 관찰해 봤어요. 근데 1000명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한 67점 정도 나왔다고 합시다. 67점. 그럼 나는 전체 학생의 수학점 65점 정도 나왔다고 할게요.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그럼 60에서 70 사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게 실제 전체 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뢰도라는 게 적용되는 거고 95%, 99%라는 건 뭔 말이냐? 왜냐면 내가 뽑은 1000명의 평균 또 다른 1000명의 평균 이런 값들이 다를 거기 때문에 실제로 표본 평균의 값에 따라서 신뢰 구간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이제 다르게 나올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이런 표본을 100번 조사를 하면 신뢰도 95% 신뢰 구간일 때는 실제 평균이 이 안에 한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실제 평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 99%일 때는 100번 중에 99번 정도는 실제 평균이 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구간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요. 그렇잖아. 내가 이 값을 추정을 해서 내가 이 값을 관찰을 해서 전체를 추정할 건데 내가 관찰한 게 여기 있으니까 실제 평균은 이 사이에 들어올 거야. 더 넓게 잡을수록 이 사이에 들어올 거야. 이 사이에 들어올 거야. 더 넓게 잡을수록 들어올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왜? 그럼 100%로 잡으면 되지 않냐? 왜 95%, 99%로 하냐? 이게 100%의 값을 계산해 보면 구간 전체가 된다는 거지. 내가 뭐 이런 거야. 점수가 뭐 빵점에서 100점 사이일 텐데 내가 100명을 조사해서 평균이 60점이 나왔어. 그럼 실제 평균은 빵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은 추정으로서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조사를 해보지 않아도 뭐 당연한 소리이기 때문에 100% 신뢰 구간은 구간 전체 길이가 나와버려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신뢰 구간이라는 녀석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거 두 가지. 첫 번째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K값이 항상 1.96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99% 신뢰 구간이라고 해서 K값이 항상 2.58이 사용되는 것이 여기 1.96 잘못 썼네? 2.58 2.58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긴 출발을 하는 것이냐? 요 일련의 과정들을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이 비례상수는 95%가 될 확률, 요 숫자가 1.96, 요 녀석이 이제 비례상수를 결정하는 녀석인데요. 무엇을 잘 봐야 되냐? 문제에서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P, Z의 절대값이 어떤 K 이하일 확률이 뭐 0.96입니다. 자,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면 이게 신뢰도 96%일 때 신뢰 상수를 K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항상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절대값이 K 이하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신뢰 상수가 이렇게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정규분포 표에서는 0 이상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뭔가 K 이하일 확률이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주어져 있잖아. 그럼 요걸 우리가 이렇게 좀 바꿔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바꾸냐? 이건 0부터 K까지고 얘는 결국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딱 2배가 될 겁니다. 즉 0. 얼마에다가 곱하기 딱 2를 한 값. 곱하기 2를 한 값이 신뢰도 요만큼일 때 신뢰 상수를 K로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뒤에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뒤에 문제에 뭐 마풀 개념 익힘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 1번, 2번은 문제 맨 끝에 단 하고 얘들이 써져 있어요.
Z의 절대값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쵸? 맞불 개념 킴 3번 보시면 2.58 이하일 확률이 P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절대값 Z가 2.58 이하일 확률이 0.99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은 신뢰도 99%일 때 신뢰 상수를 2.58로 결정을 합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간혹 계산의 편의를 위해 숫자를 되게 간단하게 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여기 있네요. 759번 378쪽에 759번의 2번 보시면 (759번의 2번이) 그 단하고 맨 아래쪽에 보세요. P 이렇게 써져 있어요. Z의 절대값 2 이하일 확률이 0.95입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즉, 이 말은 원래는 이제 0.95가 이제 1.96이어야 되는데 이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 문제에서 조금 간단한 숫자로 줬다는 거지. 그렇지. 이때 이 문제에서만은 신뢰도 95%일 때 신뢰 상수를 1.96이 아니라 2의 값을 가지고 적용을 문제를 푸세요.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1.96, 2.58을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마다 어떤 문제도 2.58도 그냥 진짜 쉽게 풀라고 그냥 3으로 계산하세요. 이렇게 줘버리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문제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이게 좀 조심해야 하는 게 첫 번째. 신뢰 상수를 결정하는 게 95%라고 1.96, 99%라고 2.58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뢰 구간이 신뢰도가 95%, 99%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90%, 96% 이런 것들도 문제에서 간혹 주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얘만 딸랑 외워버리면 힘들고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금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심해야 될 이제 두 번째 녀석은 여기 요 시그마인데, 요 시그마. 요 시그마. 요 시그마가 모 표준 편차거든요, 지금. 모 표준 편차예요. 신뢰 구간을 만들 때는 세 개가 필요합니다. 표본들의 평균. 왜 내가 어떤 표본을 관찰해서 걔네들의 평균이 필요하고요. 왜 그 평균을 토대로 전체 평균을 추정하는 일이니까요.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 즉 표본에 몇 명을 뽑았을까, 몇 개를 뽑은 표본일까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표본의 평균, 그 표준 편차가 아니라 전체의 표준 편차를 원칙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들은 전체의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전체의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고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 있죠. 우리가 S라고 썼던 표본 표준 편차,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문제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즉 n이 충분히 크면 모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인 S를 사용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값이 똑같지 않지만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를 모를 때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모 표준 편차가 둘 중에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모 표준 편차가 적혀 있는 문제가 있고 표본 표준 편차가 적혀 있는 문제가 있는데 애들이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 적혀 있을 땐 그냥 모 표준 편차 가지고 신뢰 구간 길이 구하면 되고요. 신뢰 구간 구하면 되고요.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그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을 때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뢰 구간의 시그마 자리에 표본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거 두 가지를 좀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신뢰 구간에 관련된 테마, 메인 테마예요, 이게. 자, 그럼 신뢰 구간에서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두 가지. 신뢰 구간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말고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걸 물어봐요.
실내 구간의 길이. 말 그대로 이 이상 어떤 x가 뭐 7 이하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런 우리가 하나의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간의 길이가 얼마니? 구간의 길이는 말 그대로 이제 오른쪽 숫자에서 왼쪽 숫자를 뺀 이런 값을 의미하거든요. 즉 실내 구간의 길이를 주로 이제 L이라고 쓸 건데 L, D 뭐 몰라 상관없어요. L이라고 쓸 겁니다. L 값은 그럼 말 그대로 오른쪽 값에서 왼쪽 값을 뺀 녀석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빼보시면 x바가 없어지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공식처럼 표본 평균을 몰라도 실내 구간의 길이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실내 상수랑 표본의 크기랑 모 표준 편차 또는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시면 구간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반은 똑같은 녀석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 얘네들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자, 문제에서 대부분 이와 같은 문제들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몇 이하입니다. 몇 이하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라는 건 이렇게 식을 세워요. 모평균에서 표본 평균을 뺀 거. 차라는 단어는 언제나 절대값을 내포하고 있죠.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자, 이 녀석도 어디서부터 오냐? 여기. 역시 실내 구간에서부터 올 건데 이 실내 구간의 양변을 x바를 빼세요. x바를 빼면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이 식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n 마이너스 x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식이 만들어지고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여기에 그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렇게만 바뀌겠죠. 즉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입니다 라는 값을 언제나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거지.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알파 이하입니다 라는 식을 보시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파 이하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풀어내시면 된다라는 거야.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어떤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이 뭐 0.7 이하라고 나왔어. 그럼 저 x는 1 이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지. 항상 1 이하일 거 아니야. 하지만 얘가 0.7 이하인데 x가 0.5 이하입니까? 이러면 이건 거짓이란 말이지. 즉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하를 만족하니까 얘가 알파 이하가 되기 위해선 요 값이 알파 이하가 되면 식이 성립합니다로 기억을 해 주시자라는 거야. 하나의 공식처럼 그냥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몇 이상인 절대 안 물어봐요. 몇 이하가 되도록 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는 항상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알파 이하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기가 끝입니다. 자, 옛날에는 교육과정 이제 지금 전에 니네보다 전에는 이 단원이 이제 조금 어려웠어. 뭐 최대 허용 표본 오차라든 뭐 이상한 표현들도 나왔고 실내 비율, 모비율이란 이런 이상한 단원들이 있었는데 이 단원이 교육과정이 축소가 됐어요. 자, 통계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만 변형해도 고등학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변형할 수 있는 틀이 크지 않아요. 변형할 수 있는 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용어들을 헷갈리지 않고 각각의 단원에서 사용되는 문제들을 좀 구분할 수 있고 뭐 표준화 잘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만 빠짐없이 실내 구간 잘 구할 수 있고 실내 상수 잘 찾을 수 있고 이 정도만 잘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굉장히 할만하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요 단원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단원의 이제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69쪽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마플 개념 익힘 1번. 어느 게임 회사 사원들의 하루 운동 시간은 모평균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모표준 편차 즉 시그마가
10분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거기서 크기가 n인 사원을 임의로 추출하였더니 그 평균이 42분, 즉 추출한 평균, 즉 표본들의 평균이겠죠. 얘가 42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95% 실내 구간의 길이가 95% 실내 구간의 길이가 38.08 이상 m값은 얼마? 45.92일 때 이제 n값을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제 그리고 문제 맨 마지막에 단하고 p z의 절대값이 몇 이하 1.961 확률이 1.96 이하일 확률이 0.95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실내 구간 95%일 때 그 실내 상수라고 하는 녀석을 1.96을 사용하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나는 역시 이제 표본의 크기만 찾으면 되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풀 거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은 말 그대로 이제 얘에서 얘를 뺀 값이겠죠, 그렇죠? 45.92에서 38.92에서 38.08을 빼면 얼마니? 6, 4, 8. 7.84가 나오는데요. 이 7.84의 값이 어떻게 되냐? 2 곱하기 K가 얼마예요? 실내 상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예요?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것만 풀어도 좀 n값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게 계산들이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다 맞게 알맞게 떨어지거든요. 요만큼 계산하면 3.9이고요. 3.91을 딱 2배 했을 때 이제 7.84가 나오기 때문에 양변 이렇게 날려버리면 여기 2가 됩니다. 따라서 루트 n분의 12, 2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루트 n 값은 5의 값을 갖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실내 그 표본의 크기는 25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보기 문제들, 실내 구간의 길이 찾는 문제들은 앞에 보기에 있으니까 보기 문제들 몇 개 좀 풀어서 실내 구간의 길이 찾는 걸 좀 연습하고 이 문제들을 좀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실내 구간을 실제로 구하세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네요. 자, 370페이지. (370페이지) 보시면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스마트폰의 무게는 평균은 주어져 있지 않고요. 전체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표준 편차 역시 주어져 있지 않죠. 거기서 400개를 추출하여 무게를 추출했대. 즉 크기가 400인 표본을 추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본들의 평균이 540, 즉 X바. 얘가 540이고요. 그 녀석들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아니죠. 사실 S값이 표본 표준 편차죠. 걔가 20을 따릅니다. 이지만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크다라는 말이 되게 애매한데 저 앞에서 충분히 크다의 개념이 이제 표본의 크기에다가 평균을 곱했을 때 5 이상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둘이 곱하면 당연히 얘랑 곱할 건 아니지만 전체 평균이랑 곱해야 하지만 전체 평균도 어쨌든 그 모평균의 근방의 값을 따를 거니까 대략 몇백이라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곱하면 충분히 5 이상이라는 숫자는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녀석을 시그마 대신 이제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하기로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때 실내도 95%일 때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실내도 95% 실내 구간을 구하세요. 그리고 단 맨 마지막에 문제가 이제 여기랑 똑같이 써져 있기 때문에 95%일 때 실내 상수를 1.96을 사용하세요.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자, 그럼 X바 540에서 실내 상수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400분의 시그마를 써야지만 시그마가 없이 S가 주어져 있지만 이 값을 사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평균은 540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400분의 20입니다. 루트 400이 20이기 때문에 20분의 20은 약분돼서 이제 1이 될 거고요. 이쪽에 있는 숫자는 540에서 이제 1.96 빼시면 되겠죠? 540에서 1.96 더하시면 538.04 이상
몇 이하? 541.96 이하입니다. 이제 이런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게 신뢰도 95%일 때 신뢰 구간입니다. 즉 다시 해석을 하면, 내가 표본들의 평균이 540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 평균이 538.04 이상 541.96 이하가 될 확률이 95%입니다. 정도는 되겠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뭐 문제 자체가 뭐 많이 어렵지, 역시나 많이 어렵지 않아요. 6개 있는데 쭉 한번 푸는 것으로 수업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371쪽 보시면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가 역시 다 주어져 있지 않고요.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하였답니다. 크기가 36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으로부터 99%일 때 신뢰 구간, 표본 평균도 주어져 있지 않아요. 99%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58.56 이상 65.44. 이렇게 표본 평균이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은 전부 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때 시그마 값을 구하세요. 그리고 단 P, Z의 절대값이 2.58 이하일 확률이 0.99입니다. 이 말은 신뢰도 99%일 때 신뢰 상수를 2.58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역시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관찰할 건데, 길이란 말 그대로 요 숫자에서 요 숫자를 빼는 거니까 65.44에서 58.56을 빼면 8, 3, 2, 2, 여기도 8 몇 개 하고 있나? 4, 6, 6.88 6.88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2.58,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n이 얼마예요? 루트 36분의 시그마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어요. 시그마 값을 구하는 문제고요. 2 곱하기 2.58을 계산해보면 여기가 이제 5 얼마니? 5.16인가요? 5.16? 5.16? 계산 이쁘게 안 떨어지나요? 6.88? 6.88. 계산 이쁘게 안 떨어져요. 계산 이쁘게 안 떨어지니까 좀 나눗셈을 해볼까요? 지금 요 값이 그러니까 5.88, 5.16 곱하기 6분의 시그마에서 5.16을 6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6, 7에 6, 6, 7에 42, 68, 48, 68에 48, 8, 8번 0.8, 48. (0.36) 0.36이 나오니까 5.8, 0.86 곱하기 시그마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시그마의 값은 0.86 분의 6.88인데요. 이게 0.86을 아마 8번? 8번. 6, 8에 48. 8번 한번 곱해볼까요? 8, 48. 88에 64, 8. 6.88이 딱 나오죠. 즉, 시그마 값은 얼마니?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소수점 계산이 좀 많이 나와서 귀찮지만 계산들이 어쨌든 좀 이쁘게 떨어지게끔 대부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계산기 써서 해버릇하지 말고 손으로 직접 써서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72쪽. 자, 어느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무게는 표준 편차만 주어져 있어요. 즉 전체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니까 표준 편차가 4g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랍니다. 그때 B-A가 몇이 되도록 0.4 이하가 되도록. 자, 이건 뭐냐? B-A가 말 그대로 오른쪽에서 왼쪽 걸 뺀 거기 때문에 이게 신뢰 구간이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 L이 될 겁니다. 즉, 저 신뢰 구간의 길이 L, B-A라고 하는 값은 2 곱하기 K 곱하기 K를 얼마로 쓸 거냐?
95%로 추정이 되었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내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은데, 실내 상수가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실내 상수를 1.96으로 그냥 고정시켜 놓고 푸세요라는 얘기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이런 언급이 전부 다 학교 시험지나 모의고사 시험지에는 전부 다 빠짐없이 되어 있을 겁니다.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몇 이하? 0.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보시면 1.96 이게 얼마니? 3.92 곱하기 루트 n분의 1이 0.1 이하입니다. 쓸 수 있고요. 양변에 10 곱하면 39.2 루트 n 이렇게 나올 건데, 귀찮지만 이건 좀 제곱을 시켜보셔야 할 겁니다. 귀찮아도 39.2 곱하기 39.2 이를 귀찮아도 제곱은 해보셔야 돼요. 제곱을 시키면 1536.64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n의 최소값은, n은 표본의 크기이기 때문에 언제나 자연수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36.64 이상인 녀석 중에 가장 작은 자연수인 1537이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에 다 써져 있어야 돼요. 실내 상수는 원래는. 안 써져 있을 땐 이 책에선 그냥 95%일 때 1.96, 99%는 2.58을 사용하세요.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실내 구간의 길이와 실내도, 자, 373쪽. 373쪽입니다.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즉 시그마가 4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하여 실내도 알파 퍼센트로 실내 구간을 추출을 하였더니 A 이상 B 이하였대요.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 B-A가 실내 구간의 길이죠.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이었답니다. 그때 똑같은 실내도로, 즉 알파 이상으로 실내도를 추출을 했대. 즉 표본의 크기를 바꾸고, 표본의 크기는 주어져 있지 않고요. 실내 구간을 똑같은 실내도로 추출을 했더니 C 이상 D 이하가 나왔답니다. 그때 뭘 구하세요? 그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세요가 문제가 됩니다. 자, 우리 문제 보시면 알파 퍼센트 표본의 크기가 16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가 얼마인지 모르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즉 이 식에서는 실내 상수를 얼마를 써라? 0.5, 2분의 1을 쓰세요. 이런 얘기겠죠. 1 없어지니까. 그럼 똑같은 실내도라는 말은 실내 상수를 똑같이 유지한 채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2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니까 얘는 2 곱하기 실내 상수 0.5, 2분의 1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얼마? 4입니다. 이걸 계산해서 n값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n값이, 루트 n값이 2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의 크기가 얼마여야 합니다? 4여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마지막 실내 공간의 성질. 이 학교 시험에 한 문제씩 꼭 나오는 문제 같아요. 한 문제씩 꼭. 자, 374쪽. 374쪽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하여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랍니다. 그랬을 때 그 A, B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저 A라는 값이 이제 이런 거죠. 표본 평균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냥 몰라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상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얘가 A, 얘를 B 라고 한답니다. 자, 기억번.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즉 n이 고정되어 있을 때 B-A라고 하는 녀석은 실내 구간의 길인데, 이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우리 문제에서는 실내도 알파 퍼센트라고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K도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신뢰도를 높게 하면 K가 알파가 고정된 게 아니네요. 신뢰도를 높게 하면, 즉 신뢰도를 높게 하면 K 값이 점점 커지거든요. 즉 얘를 점점 키우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당연히 커지겠죠. 그 기억번 참입니다. 니은번. 이번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K가 고정되어 있을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B-A 값이 커지니 작아지니 물어보는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건 이 분모가 커진다라는 얘기고,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겠지. 즉 그 B-A인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진다. 니은번도 참이 되는 말입니다. 디귿번. 자, 역시 이제 신뢰도가 일정할 때, 즉 K가 고정되어 있을 때 표본의 크기를 2배를 하면 B-A 값은 반절이 됩니다가 아니라 표본의 크기가 n에서 표본의 크기가 2n으로 바꿔볼게요. 내가 루트 2n이 되기 때문에 요 값이랑 요 값이 2분의 1배가 아니라고, 루트 2분의 1배 차이지,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2분의 1배가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이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반절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순 없습니다. 리을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이겠네요. 리을번은 알파가 95, 즉 알파가 95라는 건 신뢰 구간, 신뢰도 95%, 즉 K 값은 1.96을 사용하라는 얘기고요. 그때 표본의 크기가 196, 196은 14의 제곱이죠. 그렇죠? 14의 제곱, 169가 14의 제곱 그거고요.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럼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양변을 14로 나누면 이게 1.4가 나오거든요. 14? 그렇죠. 14의 제곱 1.4 0.14가 나와요. 그렇죠? 0.14 1.4가 아니라 0.14가 나옵니다. 그럼 0.14의 2배를 하시면 0.28 알파인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0.5 알파보다 작니? 그렇죠? 0.28 알파는 알파가 아니라 시그마인데요. 그렇죠? 멍청이. 시그마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음수가 못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28 알파는 0.5 알파보다 언제나 작습니다. 리을번 참입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시그마와 K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게 하는 요소고요. 표본의 크기는 반대로 분모에 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집니다. K와 알파는 참고로 정비례하죠. 즉 알파가 2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도 2배가 돼. K 값이 2배가 되면 B-의 신뢰 구간의 길이도 2배가 되는데, 얘는 이제 루트 n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에 반비례해요. 즉 무슨 얘기냐?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돼야지 신뢰 구간의 길이가 2분의 1배가 됩니다. 반대로 표본의 크기가 9분의 1배가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3배가 늘어나요. 제곱의 정비례가 아니라 루트 씌운 값의 정비례라고 하는 게 알맞겠네요. 루트 씌운 값의 정비례합니다 정도를 외우자라는 게 아니야.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만 명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막 문제가 되진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뒤에 단원 종합 문제에 있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싶은데 이 책에 없나요? 이 책에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여기 이 책에 지금 그 366페이지부터 있는 보기 문제들, 이 문제들이 그냥 계산 연습을 해보기에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요 단원 여기도 문제를 싹 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역시 전부 다 빠짐없이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나 영상을 다 시청한 친구들은 문제를 다 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상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시간까지 해당 단원의 과제들을 전부 다 마무리를 해서 수업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끝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상 끝까지 본 친구들만 알겠죠. 시험을 하나 볼 겁니다. 시험을 하나 볼 거고요. 시험을 보고 이제 교재를 하나 새로 선정해서 이제 내신 대비 수업으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
모평균의 추정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